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가난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영호는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늘 거칠었고 굳은 살이 터져 붕대를 감아도 겨울바람에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이번 공사만 끝내면 대출 다 갚고 애들 학비도 문제없어.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 희망이었지요. 마지막 현장은 신축 상가 전기 공사였습니다. 도면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공정은 늦어졌습니다.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여름 한낮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만 지나면 좀 쉬자. 대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고 빚을 다 갚고도 여유가 남을 만큼이었죠. 그러나 받은 건 현금이 아니라 어음 한 장이었습니다. 괜찮아. 큰 회사고 거래도 튼튼하다잖아. 날짜만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남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걸 보고는 차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서류가 우리 집 공기를 뒤집었습니다. 파산 신청 통지서, 채무 지급 의무 소멸, 활자들이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사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돌아온 그의 얼굴엔 억울함과 분노, 허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기네 직원들 퇴직금은 다 챙겼대. 법대로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네. 그럼 우리 돈은요? 제가 묻자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밤 술병이 식탁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잠만 비웠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어음 한 장 때문에 사람의 삶이 이렇게 부서지다니. 며칠 후 남편은 오랜 친구 셋을 불렀습니다. 이춘식, 박동식, 최성민.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좁은 안방상에 소주와 삼합이 올랐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이 5천인데 그게 종이 쪼가리가 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춘식 씨가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영호야, 그런 놈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대신 받아와 줄게. 성민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못하면 우리가 가서 따져줄게.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술김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다 더 크게 화를 불러요. 그런데 남편이 무심히 내뱉었습니다. 정말 받아오면 절반은 너희 몫이야. 방 안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될 줄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칠게 밀고 들어가 엉망이 된 거실 욕설 몸싸움. 그리고 경찰 사이렌. 3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대가 조건을 걸고 사람들을 보낸 정황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자리에서 내뱉은 한마디는 곧 청보 의뢰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져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자야, 난 청보 같은 거 한 적 없어. 술김에 한 말일 뿐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은 냉정했고 진술서는 잉크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조건부 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억 원.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우리가 못 받은 돈은 5천인데 왜 2배나 요구하죠? 변호사는 어깨를 가볍게 올렸습니다. 감정의 값이 붙은 겁니다. 폭행, 주거침입, 손괴 피해자 입장에선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이 돈이 된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벽식의 초침은 제 마음을 긁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수치라도 견딜 테니 남편을 빼내겠다. 사장의 사무실은 겨울 양철 지붕처럼 냉랭했습니다. 낡은 의자가 끽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돈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남편만은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는 느릿하게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다른 걸로. 오늘 밤 나랑 있으면 합의해 줄게. 숨이 막혔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뜨거운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풀려날 거잖아. 서로 좋은 거래지.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새벽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배선 확인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모욕을 넘기면 적어도 한 사람은 구할 수 있다. 그 밤 제 시간은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천장이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숨, 무거운 기침 소리, 깨진 자존심의 날카로움이 몸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침 그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풀려날 겁니다. 구치소 문 앞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자식이 합의를 다해주고 어떻게 했어 당신?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돌아온 남편은 흐린 하늘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놈이 왜 합의를 쉽게 했는지 알아?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예쁘더라 이러더라. 그 말이 제 귀 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빛은 무너졌다가 곧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창고문이 열리더니 낱날이 번쩍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제가 붙잡았지만 그는 떨쳐냈습니다. 이젠 끝내고 와야 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들었습니다. 당신 조심하세요. 지금 제 남편이 낫을 들고 갑니다. 경찰을 부르든 도망치든 하세요. 순찰차가 먼저 도착해 남편을 제지했고 그는 새벽녘 젖은 낫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낫을 기대어 둔 채 남편은 말없이 술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비가 오면 낫이 나오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소문은 금세 돌았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낯든 남자가 돌아다닌다더라. 가게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씨 그러다 큰일 나. 말려야지.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그래요? 어른들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앞길만 보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밤마다 싱크대 아래 술병이 늘어났습니다. 낯은 창고에 술은 부엌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 쌓여갔습니다. 사장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요. 경찰도 알고 있어. 또 접근하면 당신 남편은 바로 처벌받아. 책상 위엔 파산법, 민사집행법 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법의 텀은 그에겐 안전지대였고 우리는 회색지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나는 남자다. 내 손으로 지켜야 해. 지키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붙잡아도 그의 손은 이미 낫 손잡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눈비든 깊은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장마꽃 물살이 거세던 밤 남편은 다시 낫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며 퍼부을 때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도망치지 말자. 나까지 침묵하면 남편도 우리도 끝이다. 핸드폰 화면이 젖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낫을 들고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늦기 전에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숨겨온 진실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등을 펴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 발자리의 용기를 더 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가르며 도착했습니다. 흥분한 남편은 제압당했습니다. 김영호 씨 위험물 소지와 협박 의심으로 임의 동행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왜 또 날 묶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젠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파출소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아내분 맞으시죠? 어떤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손에 쥔 메모지를 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이 파산을 악용했습니다. 거래처 기만, 자산은닉, 허위 장부 그리고 저에게 치욕적인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자와 통화 기록, 그리고 합의 직전 통화 녹취 일부가 있어요. 저는 오래 눌러왔던 것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진술서라는 이름의 작은 칼로 스스로의 침묵을 도려냈습니다. 수사는 빨랐습니다. 사장의 통화 내역, 차명 계좌, 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 창고에 숨겨놓은 재고 자산. 모래 주머니가 찢어지듯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보냈던 모욕적 제안의 정황도 메시지와 발신 기록으로 어렴풋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동네는 술렁거렸습니다. 순자 씨가 결국 다 밝혔대. 그 사람 감옥 간다지?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모멸이 제 어깨를 짓눌렀던 시간은 길었지만 오늘만큼은 숨을 고르게 쉬고 싶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장이 도착하던 날,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판사의 목소리가 고요를 가르고 울렸습니다. 피고는 파산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을 강요했습니다.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사장은 끝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내뱉은 억울하다는 표정은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며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제 발목에서 풀려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법정에 섰습니다. 낫을 들고 접근했던 날들, 술에 취해 서성인 밤들. 판사는 기록을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는 이해할 수 있으나 법을 넘어선 행동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범죄가 더 크다고 해도 폭력의 사다리를 타면 모두가 떨어집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굵은 눈물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묵은 것이 눈을 가렸소.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낯은 창고에 눕혀두고 우산만 들고 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술을 끊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라디오를 켜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면 오늘은 쉬어요. 괜찮소. 쉬어도 쉬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려야 하오. 현장에 다시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주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낡은 전기 배선 교체, 안전점검, 동네 경로당 스위치 교환. 고맙다고 박수를 치는 어르신들 앞에서 남편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맥주는요? 누군가 묻기도 했습니다. 이젠 안 마십니다. 남편은 웃으며 미지근한 보리차를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달걀말이, 꽈리고추 볶음, 생강향 나는 돼지불고기. 젓가락질이 느릿느릿하던 남편의 손이 점차 제 속도와 다시 맞아 들어왔습니다. 이제 비 오는 날엔 남 말고 우산만 드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은 창고에 눕히고 우산은 당신이랑 함께 들겠어.
우리는 낫을 창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잡이에 헝겊을 말아 녹이 슬지 않게 기름을 얇게 발라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도구로서의 낫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의식이자 마음의 칼을 내려놓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저녁 우리는 나란히 우산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며 내려갔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떨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신고해준 덕에 살았소. 나도 살았어요. 우리 둘 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사장의 범죄로 피해를 본 다른 업자들도 순차적으로 배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수되는 금액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처음으로 피해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쪽에 붙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분쟁 예방 교육을 맡아달라는 연락도 왔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재주가 있나. 손에 굳은 살이 증거예요. 당신 이야기면 다들 듣습니다. 작은 강의실에서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음을 받을 때 반드시 현금화 위험과 보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은 누군가의 탈출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낫을 들지 마십시오. 우산을 드십시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멀찍이서 눈치만 보던 큰아들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힘들 때 옆에 못 있어줘서. 됐다. 이제 밥이나 먹자. 식탁에 앉아 남편과 저 아이 둘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국을 떠먹는 소리가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오래전 잊었던 소리였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일요일 남편은 집 앞 처마 끝을 손질했습니다. 빗줄기가 반듯하게 흘러내리도록 홈통 각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넘치지 않소. 당신은 늘 이렇게 살아왔죠. 넘치지 않게 새지 않게.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배웠소. 넘칠 때는 말하고 셀 때는 도와달라 하고. 저녁 우리는 낡은 라디오를 켜고 같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회면 끝머리의 작은 목소리로 앵커가 말했습니다. 파산 제도 악용 사건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라디오를 끄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진 않아도 한 칸은 움직였군. 우리는 두 칸 움직였어요. 낫에서 우산으로. 그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창밖 비 소리는 여전했지만 제 어깨 위에 돌덩이는 가벼워져 있었고 가슴 속 숨은 크게 들고 날 수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빗길을 걸었습니다. 제 옆에는 젖은 낫이 아니라 우산을 든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동네 경로당 앞마당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공정한 거래, 안전한 현장 함께 지키는 동네. 김영호 기술자와 이웃들의 약속. 남편은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내 이름은 왜 이렇게 크게 썼대?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낫을 눕히고 우산을 든 첫날부터. 이제 비가 와도 저는 현관에서 떨지 않습니다. 철제 문 손잡이에 맺히는 빗방울은 더 이상 공포의 예고장이 아니고 골목 끝. 가로등은 젖은 길 위에 길게 빛의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 길을 따라 떠나던 뒷모습이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에 오래 묵힌 말을 꺼내 적어둡니다. 그날 내가 신고한 선택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했다. 법은 느릴 때도 있지만 바르게 서 있을 때 사람을 일으킨다. 이긴 것도 진 것도 모두 지나간다. 남는 건 서로의 손. 비 오는 날마다 낫을 들고 사라지던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제 곁에 서는 남편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낫 대신 우산을 들 것입니다. 함께 한 칸씩 앞으로. 사연을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